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사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근세 제4편입니다. 근세 문화사 제1장 민족문화의 발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문화라고 하면은 통상 그 조선시대 문화에서 민족문화는 15세기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근세사회입니다. 근세사회는 외란 이전을 근세라고 그래요. 시기로 본다면은 15, 16, 17, 대충 여기까지를 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 문화는 15, 6, 7세기 문화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5세기 문화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근세 문화 그러면은 민족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 민족 문화의 시기는 10 몇 세기냐 하면 15세기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16, 7세기보다는 15세기를 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15세기 사회가 훈구파 집권기 사회예요. 근데 16, 7세기 사회는 누가 집권한 시기인가요? 살인들이죠. 눈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훈구와 살인에 대한 성향은 꼭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살인 집권기 때는 대체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존화주의적인 중국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세 문화, 민족 문화 그러면 주로 몇 세기 문화를 얘기를 한다고요? 15세기 문화를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민족 문화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뭐냐라고 하면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이라고 그러죠. 훈민정음. 세종대 때에 통치 목적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제 훈민정음 창제에 다 찬성한 건 아닙니다. 학문 독점력으로 인해서 일부 지식인들은 반대를 하죠. 비밀리에 전개된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443년에 만들어지고요. 1446년에 반포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한글이죠. 훈민정음이 있고요. 훈맹정음이 있어요. 이건 1626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1446년에 반포가 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훈맹정음은 뭐냐? 훈민정음은 우리가 한글이죠. 이거는 시각 장애인의 글자를 뭐라고 하죠?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뭔가요? 점자입니다. 점자. 이거는 세종에 의해서 이거는 박두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926년에 만들어져요. 26년은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박두성의 신부는 맹아학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시대 배경에서 점자를 이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 점자 같은 경우는 화폐라든가 뭐 천원권의 우측에 보면은 점이 하나가 찍혀진다거나 5천원권에는 2개가 찍혀지고요. 만원권에는 뭐 3개가 찍혀지고요. 뭐 5만원권은 5개가 쭉쭉 그어진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자가 표기된 부분들이 있죠. 뭐 그 점자 훈맹정음이라 하고요. 이거는 훈민정음 한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이 창제가 되면서 일반 민중들도 문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글 창제는 민족 문화의 기반이 아주 저변층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최초의 한글 서적 그럼 뭘 얘기를 하죠? 용비어천가죠. 세종 위에 이제 6대조, 6대조의 업적을, 그러니까 조선건국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또 뭐,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한 책이에요. 이 용비어천가가, 가장 최초의 한글 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타 이제 불경도 있고요. 밑에 보면 석보상절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린청강지곡, 오린석보, 또 과거에 서리들 이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서리 선발 시험이죠. 이 이과의 훈민정음이 필수 과목이 된다거나 이런 거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농서도 있고요. 병서, 특히 병서는 한글로 씁니다. 대외비 문서이기 때문에요. 뭐 일본이라든가 또는 뭐 중국으로 흘러가더라도 해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대외 문서는 한글로 또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책들이 한글로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글 자체가 조선시대 내내 찬성만 받은 건 아닙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맨 위에 한번 보실래요? 연산군대 때에 본인의 비행을 자꾸 한글로 비판한다. 그래서 한글 연구관청이었던 업문청을 폐지했죠. 이런 사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연산군 다음에 등장했던 중종대 때, 중종대 가면 다시 한글을 부활을 하기 위해서
업문청이 조광조 때 다시 부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유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서 배포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글 자체는 일단 피지배층 입장에서 보십시오. 민중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의 대열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아주 저변층으로 밑바닥 계층으로 확산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글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역사서 편찬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 고려나 조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역사서는 말이죠. 뭘 정리하시냐면은 사관을 정리합니다. 사관. 자, 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관은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왜 이때는 이런 시각에서 역사서를 편찬을 해야만 했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었을까? 뭐 이러한 이제 사관 시각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기별로 나눠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국 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중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 7세기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오면 18세기, 또 열강의 침략이 했던 19세기, 그 다음에 뭐 20세기도 넘어가겠죠.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관이 바뀌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거기에 맞게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죠. 또 이제 그 반대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 정권에 또 맞게 정책들이 흘러갑니다. 이러듯이 역사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초부터 한번 봅시다. 고려국사, 동국사략이 있습니다. 이 국초의 역사서들은 전부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읊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정로전의 고려국사는 조선건국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편년체입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 때 권근의 동국사략이 있습니다. 이런 성리학적 명분론익각에서 서술합니다. 다시 하면은 성리학의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었죠. 그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뭔가요? 명분론이죠. 그 명분론을 강조하려는 방향에서 편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국사, 동국사략은 어떤 방향에서, 그러니까 사관입니다. 역사서 편찬이 됐는가,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5세기 중엽으로 넘어옵시다. 조선 건국 이후에 체제가 정비가 된, 안정이 된 15세기 중엽입니다. 이때 이제 전 왕조, 고려 왕조의 역사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 왕조를 절단한 게 아니라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역사서이 많이 나오죠. 기전체 사서했던 고려사, 그 다음에 문종대 때 고려사 절여, 절여는 이제 통감, 절여, 실록 전부 다 뭔가요? 편년체죠. 이제 고려사는 신하의 입장과 왕의 입장에서 이제 역사서를 편찬하는 게 있는데, 고려사는 왕의 입장에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를 편찬한 거고요. 본기, 세가, 지표, 열전이었습니다. 근데 고려사는 본기가 없어요. 세가, 지표, 열전, 이게 4개 챕터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삼국사기는 뭐가 없었어요? 세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제만 기전체 틀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사전은 신하의 입장에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는 편년체 사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 절여도 있죠. 삼국시대 역사를 써놓은 겁니다. 편년체죠.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입니다. 자, 여기서 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라고 하는 이 통사입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죠? 고려 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시대사 순서대로 써놓은 거죠. 근데 이 동국통감은 훈구 세력들이 뼈대를 세워요. 훈구가. 내용은 누가 쓰냐 하면 사림들이 씁니다. 성종대 사림들이 삼사를 통해서 등장한 사실 아시죠? 그래서 훈구 세력과의 갈등이 빚어졌고 그것이 뭐로 나왔어요? 사화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최초의 통사였던 동국통감은 훈구가 뼈대를 세우고 내용은 사림이 내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훈구와 사림의 역사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즉 단군조선도 들어가 있지만 사림들이 추앙했던 기자조선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16, 7세기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훈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사림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제 자주 주체적인 그런 냄새가 없어집니다. 존화, 중화 이런 의식의 각에서 역사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16, 7세기 사림들 집권 시기 때는 성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존화양이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존화, 또 중화, 주의적인 역사. 이 화는 중국이죠. 중국을 존중하고 이 중국이 이 세상의 가장 뭐다?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을 말이죠. 중국을 중화로 보고 있고요. 살인들입니다. 그리고 살인들은 스스로 우리를 낮춰서 부릅니다. 중국이 존화, 중화하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소중하다, 작은 중하다, 새끼 중하다. 그래서 중국을 떠받드는 이런 역사관입니다. 15세기 때 단군조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자조선을 추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자조선을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다 해서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장에 보시면은 평가 내용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살인의 존화주의적인 이런 역사관은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주변 민족의 침략에 작은 애국심을 높여줬다. 이 애국심이 뭘로 표출됐냐 하면은 외란 때 의병항쟁입니다. 보세요. 화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의 반대말은 뭐다? 이예요. 이. 오랑캐 이자에서 입니다. 그러니까 존화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이 기존에 이제 화라고 자처했으면 우리는 소중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오랑캐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화가 되는 거고 일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랑캐가 되는 거죠. 그럼 외란 당시에 외가 일본이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문화민족인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상을 가진 유생들, 성리학자들이 여기서 나가 싸우는 거죠. 그 싸운 것이 뭘로 표출됐다는 건가요? 의병항쟁으로 표출됐다. 특히 북인 계열에서 많이 나왔죠. 뭐 곽재우, 정인홍 등 뭐 조헌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일 의병운동, 항이 아니라 이 외란 때 의병운동으로 표출됐다. 이런 면에서는 이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바로 밑에 국제 정세 변동에 대처한 면에서는 뒤떠했다. 즉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오로지 중국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세는 안 보는 거죠. 이게 인조 반정 이후에, 그러니까 광해군대 때 대외 정책이 뭐였었던가요? 광해군대 북인이었죠. 북인의 대외 정책이 중립외교였죠. 어디와 어디에 대한? 명과 후금에 대한 중립외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인의 선조 때 중국의 정세는 외란 이후에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 배경에서 광해군대 중립외교는 정말 당연한 조치였었어요. 근데 인조반정 이후에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소위 서인들은 어떤 정책으로 바꿨냐면은 친, 명, 배금 정책으로 바꿨죠. 결국 이것이 두 차례에 걸친 뭐를 초래했나요? 호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겁니다. 국제 정세 변동에 대처하는 능력은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살인대 역사의식은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찬된 대표적인 것이 동국사략, 기자실기, 뭐 기자조선, 표제음주 동국사략 등 이런 책들이 이런 시각에서 편찬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박상의 동국사략도 있지만요. 국초의 권근의 동국사략도 있어요. 동명이서입니다. 동명이서요. 그러니까 책 제목만 같이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6, 17세기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언제 나오죠? 그게 18세기 때 가면은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18세기 때 누가 등장하냐? 실학이 등장, 실학자들이. 실학자들은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다. 따로따로 보는 거죠. 우리 문화에, 우리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실학시대 때 가면은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역사의식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사를 썼던 이종의 동사, 또 발해사를 읊었던 유득공의 발해고, 안정복의 뭐 동사 강목, 뭐 이런 다양한 책, 한치훈의 해동역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이제 실학시대 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때 나왔던 역사서들은 직전의 이 상황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극복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조선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편년책이죠. 앞에 왕이 죽으면 다음 왕 때 앞에 왕 때 써놨던 다양한 자료들, 사초 또는 뭐 비변사 등록, 그 이전에 의정부 등록이었겠죠. 뭐 승정원 일기, 그렇죠? 다양한 이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편찬하게 됩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열나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초 문제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조의제문이었다라고 하는 무오사화 때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왕조실록은 처음에는 두 부를 썼답니다. 두 부. 똑같이. 하나가 유실내들 하나를 살리겠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네 부를 씁니다. 4대 실록이 4대 사고라고 그러죠. 이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를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4대 사고 중에서 외란 때 전주문만 남겨놓고 싹 불탔어요. 그리고 광해군대 다시 이제 재정비해 놓은 것이 5대 사고로 재정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은 왕이 못 보니까, 열람을 못 하니까 왕조실록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국조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의 핵심 요약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조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왕이 열람을 해서 선왕의 어떤 모범적인 정치는 다시 또 계승, 발전을 시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그 국조보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조보감. 그게 지금 여기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아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실록 그러면 1대 태조실록에서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27대 순종이죠. 순종실록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대 태조실록에서 25대 철종실록까지만 조선왕조실록 정사로 인정합니다. 26대 고종과 27대 순종실록은 일제시대 때 편찬이 돼요. 내용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25대 철종실록까지만 등재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가끔 그 축출이 했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광해군이라든가 또는 뭐 그 앞에 연산군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반정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왕의 묘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에서 그냥 일기체 아닙니까? 편년체라고 하는 것이 연월일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냥 일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한 번 써놓으면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정치적인 입김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혹 정치 문제로 인해서 수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선조, 광해군, 현종, 경종실록은 수정이 된, 또 개수가 된, 다시 쓴 뭐 이러한 실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제가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조실록에 보면은 외란 때에 전사했던 누구죠? 이순신. 이순신의 그 유언이 뭐라고 그래요? 적의 죽음을 나에게 알리지 마라. 원래 선조실록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좀 첨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내용이 나중에 추가가 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랑 같이 97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편찬에서 이제 지도하고 지리서,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윤리서, 의례서, 법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좀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봅시다. 지도, 지리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전, 그 다음에 윤리서, 의례서, 이게 있죠. 지도, 지리서, 법전, 윤리, 의례서는 장르는 다 다릅니다만은 이 책들의 공통된 편찬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은 통치 목적이다. 통치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의 편찬의 목적이 있어요. 지도는 군사적인 목적, 국방 강화죠. 지리서는 행정적인 목적입니다. 중앙 집권의 목적이에요. 근데 조선후 때는 산업 문화적인 목적이 강해요. 경제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법전,
이거는 통치 규범을 통치 규범의 성문화입니다. 통치 규범을 성문화시키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했고요. 윤리서 의례서의 편찬 목적은 유교 윤리, 유교 질서의 확립입니다. 유교 윤리 내지 유교 질서의 확립, 이런 목적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뭐 이렇게 출제는 되지는 않고요. 지도. 그래서 뭐 가장 오래됐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죠. 호일 강리도. 지리서에 뭐 가장 오래된 경상도 지리지를 포함한 팔도 지리지. 법전에 뭐 최초의 법전, 조선 경국전,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 등 이런 것들. 윤리서 의례서에 보면 윤리서에 뭐 삼강행실도, 그럼 뭐 국조 오례이, 국조 오례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같이 묶어서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요. 장르는 다 다르잖아요. 지도, 지리서, 법전, 윤리서, 의례서. 그렇죠. 이 책들의 편찬 목적은 뭐냐? 이렇게 출제가 돼요. 뭐냐? 통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선 이제 크게 그림을 좀 그려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도에서 현존하고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호일 강리도.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중국이 너무 비대하게 그려져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가 너무 또 빠져나와 있어요. 길쭉하게. 그죠? 아프리카는 오히려 중국보다 더 작네요. 그렇죠? 왜소하게 그랬네요. 한반도도 좀 크고, 이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이 된 겁니다. 세계 지도인데 아메리카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15세기 때 지도예요. 15세기 때, 태종대 때. 근데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요, 신대륙 아닙니까? 그건 아직은 발견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16세기 때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해서 다음 세기 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메리카가 이 시점에서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방역 지도라든가 뭐 동국 지도라든가 팔도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국 지도는 규형, 과학기구, 뭐 규형을 이용해서 이용한 최초의 실측 지도고요. 조선 방역 지도는 옆에 있습니다. 이거는 팔도별로 걷어들일 수 있는 특산물들을 정리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각도의 색깔이 달리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도인데 그중에 호일 강리도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태종대 때. 그 다음에 지리서 보겠습니다. 신참팔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특히 조선왕조실록에서 유일하게 지리지가 들어가 있는 왕조실록이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이에요. 그 다음에 팔도 지리지라든가 뭐 해동제국기라든가 동국여지승남이라든가 신증 동국여지승남이 있습니다. 이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바로 위에 동국여지승남을 보충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단군신화가 수록된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 그다음에 동국여지승남, 여기는 단군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신화가 또 들어가 있는 책이 하나 또 있었죠. 응제시주입니다. 세조 때 응제시주가 있었죠. 그다음에 윤리서 의례서의 편찬 취지 체크 좀 하세요. 유교적 질서 확립이다. 그렇죠? 유교 질서 확립. 이거는 군사 행정적인, 법전은 통치 규범의 성문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서는 삼강행실도, 효행록,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이륜행실도는요, 두 사람 간에 해야 할 바입니다. 친구와 친구, 어른과 아이, 뭐 이렇게 이 관계에서 해야 할 바를 써놓은 것이 이륜행실도고요. 동몽수지는 동몽은 어린이를 동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해야 할 바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삼강행실도는 그림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또 써놨어요. 보고 이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윤리서는 대체로 언해를 붙여놨다고 하는 것은 언해, 한글로 풀어 써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례서는 국가 행사에 필요한 5가지 의례 행사에 대해서 하는 책입니다. 국조, 오례가 있어요. 법전은 통치 규범에 뭐라고 써요? 성문하다. 그 최초의 법전은 조선 경국전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그 법전의 변천 순서대만 봐두시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영조 때 속대전과 정조의 대전 통편은 체크 좀 해두십시오. 혼동하지 마세요. 왕의 업적에서 영조와 정조 업적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조 정조에 관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돼요. 거의 공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특히 나오면 또 뭐 맞는 것은 틀린 것을 했을 때 영조의 업적에다 대전 통편을 넣는다거나 또는 정조 업적에다가 뭐 속대전이죠. 영조 때 법정했던 속대전을 집어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엇갈려서. 그러니까 영조의 속대전과 정조의 대전 통편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 500년에 총 결산본이 된 법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종대 때 대전 회통입니다. 이건 흥선대원군대 왕권 강화책과 관련해서 편찬된 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서 부분들 또 각종 서적의 편찬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성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은 조선왕조의 통치 근간입니다. 주리와 주기, 이게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리 철학이에요. 자, 주리, 주기 하는 건 이거 철학적인 논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심화된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와 기의 성격, 또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 이것이 끼친 영향,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요, 원리적이고요, 관념적인 거예요. 기는 거기에 비해서 현실적이고요, 개혁적이고, 또 실천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학에서 형이 상학이다. 기는 형이 하학이다.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도 안 보여요. 손에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겁니다. 이게 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의 선구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현적입니다. 이현적. 기철학의 선구자는 누구냐면은 서경덕이에요. 주리 철학의 집대성리한 누굽니까? 그러면 이황입니다. 이황. 주기 철학의 집대성리한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이예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과 이 사람들의 업적, 활동, 저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앞서 방금 우리가 영조와 정조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사상가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사람입니다. 거의 사상가에서 항상 출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효, 의상. 통일신라 때 원효, 의상. 그 고려 때는 누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고려는 고려 전기 때 의천, 후기 때 누구? 진울. 조선시대 때 누구? 이왕, 이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학은요, 나중에 한 말에 어디로까지 하냐면 위정척사 사상으로도 갑니다. 위정척사, 존화양이, 그렇죠? 성리학 명분론에서요. 형이 하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위정척사의 반대말이 뭔가요? 개화사상으로 갑니다. 또 통학사상 있죠. 통학과 개화의 공통점은 개혁사상이라는 것. 뜯어 고치려는. 근데 위정척사는 온리 그 부분만 치중하는 겁니다. 오로지 교과서적인 성리학적인 그 부분에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딱 그 틀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위정척사, 이게 주리라. 또 이거는 주기. 그걸 집대성했던 이황과 이. 분당에서 보면 이황은 동인계열이죠. 이는 서인계열이고요. 학파로는 여기는 무슨 학파인가요? 영남학파가 되고요. 여기는 뭔가요? 기호학파가 되겠습니다. 즉 기호학파다. 그래서 교재 보겠습니다.
이 주리와 주기의 그 동향, 성격, 그리고 이왕과 이이의 업적을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이왕 얘기 좀 잠깐 보고 갑시다. 셋째 줄에 보시면은 저서도 있죠. 주자서절여, 성악십도, 특히 성악십도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이의 성악집요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영조 때 속대전과 정조 때 대전통편을 법전에서 혼동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의 성악십도와 이의 성악집요를 혼동하지 마실 것. 아셨죠? 이 성악은 군주의 학문입니다. 제왕학이에요. 제왕학.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그 제왕학이 요즘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학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선조가 어린 나이에 등장합니다. 선조가 16살의 왕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성군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을 어려우니까 10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기 쉽게 도해해가지고 갖다 바친 책이 성악십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습록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습록변은 뭐냐면은 전습록은 양명학의 경전이에요. 양명학이 16세기에 들어오거든요. 반성리학적인 학문이 양명학이에요. 실천성을 강조했던 그거를 읽고 쓴 책이에요. 여기서 중국의 양명학을 명나라 때 집대성했던 왕수인이라는 사람을 광자다 해서 비판합니다. 광자는 미친 사람이다. 미칠 광자입니다.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뜻은 높은데 실천한 능력이 없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광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명학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전습록편. 뭐 조선 건국의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쓴 책 있잖아요. 불시잡편 이러듯이 이거는 전습록편 이렇습니다. 외란 이후에 일본에 성리학이 전달이 되는데요. 강항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키다가 일본에 납치가 돼갑니다.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항이라는 사람에서 일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주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주희, 주자는 주희 아닙니까?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중국 남송의. 그러니까 동방에서의 주자는 누구냐? 이황이다. 이황의 철학이 성리학이 일본에까지 영향을 준 거죠. 우리가 뭐 고려 때 최충 그러면 해동공자라고 하잖아. 해동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공자라고 그래요. 중국의 춘추시대 때 그 공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해동공자냐면은 중국의 그 공자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거든요. 그럴 만큼 최충도 문화에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동공자라고 그래요. 고려 때 최충입니다. 왜 그 구제학당 그 문헌공도라고 하는 그걸 세워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했습니까? 그래서 좌주와 문생의 관계에서 그 직원고 시절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사학으로 연결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었고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주기의 선구자 서경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집대성자 누가 있어요? 바로 이의가 있습니다. 자, 이의의 저서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그 개혁 저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호문답, 대공수미법, 공납의 폐단을 시행하자라고 하는 거죠. 대공수미법을 제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집요는 구분하시라고 있습니다. 만원봉사, 시무십조. 시무십조에서 외란 직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선조실록에는 안 나오는데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은 이의 10만 양병 이 얘기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 경연일기, 뭐 사서 언해 한글로 풀어쓰는 겁니다. 사서를. 그 다음에 경몽 요결 등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향약도 우리가 봤었죠. 이의 해주향약, 해주는 이의 처갓집이에요. 파주향약, 이의 본가죠. 또는 서원향약 등이 있었고요. 이왕의 향약도 있었죠. 애안향약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라고 했어요. 친족 단위 향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조광조가 실시하려고 했던 향약은 친족 단위 향약이었는데 이의가 실시하려고 했던 이의와 이황에 의한 향약은 지역 단위 향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황과 이의의 기본 저서 또는 업적 영향들은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성리학의 융성과 함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살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약과 보학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지위 유지 기반이었었죠. 여러분들 신라 때 진골 귀족들 기억하시나요? 이 진골 귀족의 지위 유지 기반에서 우리가 신라 사회에서 꼭 기억을 하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골품제도, 화백, 화랑도. 고려 귀족을 무슨 귀족이라고 그랬어요? 문벌 귀족이라고 그랬죠. 이 문벌 귀족들의 지위 유지 기반 그러면은 정치 면에서는 음서, 경제 면에서는 공음전, 사회 면에서는 근친혼이라든가 동성혼, 교육에서는 학연으로 맺어진 거죠. 학연. 조선 중기 때 살인들은 서원, 향약, 유양소, 예학, 보학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에 뭐 향음주례, 향사례, 향해, 향규 기억나시죠? 전부 살인의 지위 유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은 특정 시기 때에 특정 세력의 지위 유지 기반이다.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약과 보학인데 예약은 상장제례에 관련된 학문이에요. 제사 지내고 장례 치를 때 절은 몇 번 해야 되며 음식은 어떻게 차려야 되며 지금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뭐 맨 앞에는 무슨 뭐 나무를 놓고 동쪽에는 홍색 과일 놓고 서쪽에는 하얀색 뭐 홍동백서 좌율 이시 뭐 밤은 어느 쪽에 놓고 좌쪽 무슨 대추 꽃가면 뭐 우측에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술잔은 어떻게 놓고 술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전부 예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예약을 복잡하게 놨을까요? 아니면은 대중보급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놨을까요? 아주 복잡하게 놨습니다. 왜? 따라하지 못하도록. 일단 허례허식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양반으로서의 권위, 과시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예약이에요. 그 예약에서 비롯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현종대 때 서인과 남인 간의 두 번에 걸친 내송 논쟁. 기해송, 갑인해송. 그러니까 기해년에 1659년에 효종이 죽었을 때에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 조씨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 3년이냐 1년이냐 이 문제였죠. 서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었죠. 갑인해송은 1614년에 효종의 부인 누구죠? 왕후제니까 왕후가 죽었을 때, 그렇지? 역시 이제 누구죠? 자의 대비 조씨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였었습니다. 1년 입히냐 9개월 입히냐 결국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죠. 그런 예속 논쟁이에요. 예약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밑에 예약의 페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당시 그 살인 양반들은 그네들 지위를 똘똘 굳건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보학은 뭐예요?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내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학이라고 그래요. 자, 보학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안으로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다른 종족이나 하급 신분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혼인할 때 기본잘, 결혼할 때 붕당을 구별할 때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돼서 조선 후기 양반 문벌 제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보학은 족보를 편찬해서 달달달 애우는 겁니다. 이 보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양반의 신분 한번 봅시다. 15세기 양반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취 신분이었어요. 16세기 이후에 살인 양반들의 정의는 성취 신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세습 신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세기 양반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16세기 양반은 내가 현직에 있지 않아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직 생활했으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죠? 양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가다가 길 마주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 양반이냐? 그 양반이다. 증거 있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족보를 내 보이거나 달달달 애우는 거죠. 봐라. 양반이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너 족보 있냐? 없다. 너 양반 아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 신분 상승 과정에서 족보를 위조하고 매매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족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근 반 이상은 조선 후기 때 매매하거나 또는 뭐 김씨 족보를 사야 되는데 이 씨가 있어서 이 씨 족보를 사가지고 이 씨가 된다거나 성이 바뀌어진 거죠. 역성이 되는 이런 현상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족보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한 반반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 조선 후기 때 신분 변동이 아주 심했을 때 족보 위조, 매매, 유생, 사칭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예약, 보학, 서원, 유향소, 향약 등을 통해서 얘네들은 향촌에서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같은 성격의 내용들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근세 문화의 두 번째 장 성리학까지만 이 시간에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3장 이후의 4장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근세 문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